오늘은 반도체 소자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챕터 2 페이지 61페이지 2.4절 양자역학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브로이 파장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 물리 시간에 드브로이 파장, 드브로이 파장이 뭔가 플랑크 상수를 운동량 mv로 나눈 거를 드브로이 파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그 입자가 갖는 드브로이 파장이 그 입자가 놓여 있는 주변 환경의 디멘전과 비슷해지면 우리가 사용해왔던 고전적인 뉴턴 역학을 사용하는 대신에 양자역학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계산을 했던 물리량, 피지컬 퀀티티라고 그러는 물리량, 예를 들어서 위치, 포지션, 뭐 운동량, 에너지, 타임, 이와 같은 피지컬 퀀티티, 물리량을 이야기할 적에 데피니트한 값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포지션, 모멘텀, 에너지, 타임과 같은 이런 피지컬 퀀티티를 우리가 디파인 할 때 과거의 종래의 뉴턴 역학에서처럼 데피니트하게 정의를 하지 못하고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불정확하냐, 얼마나 부정확하기에 확률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 부정확도를 이야기하는 theorem이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61페이지에 하단에 uncertainty principle,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에 2-18도와 2-19도를 볼 것 같으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physical quantity, 물리량 중 이 포지션에 대한 uncertainty와 불확정성과 모멘텀 P, 모멘텀에 대한 불확정성의 곱은 어떤 some constant보다 크다. 또한 에너지의 uncertainty와 타임에 대한 uncertainty의 곱은 어떤 상수 이상이 된다. 이와 같은 theorem이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거를 다시 새겨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만일 우리가 델타 X가 무한대로 가면 델타 P는 제로로 가고, 델타 P가 무한대로 가면 델타 X는 제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는 한 우리가 극한값의 개념에서 하나가 무한대로 가면 하나가 0으로 가고, 다시 얘기하면 델타 X가 커지면 델타 P는 작아지고, 델타 P가 커지면 델타 X는 작아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만약에 어떤 파티클의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즉 uncertainty가 커지면 반대로 운동량에 대한 uncertainty가 작아진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uncertainty를 커지면 에너지에 대한 uncertainty가 커진다는 얘기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델타 T에 대한 uncertainty가 작아진다. 즉 타임에 대한 정보를 꽤 정확하게 알게 된다. 또 반대로 델타 T 온도에 대한 타임에 대한 정보가 uncertainty가 커지면 반대로 에너지에 대한 uncertainty가 작아지는 이러한 원리를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 교과서 62페이지를 보세요. 62페이지에 2-18도, 2-18식과 2-19식에 나와 있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 불확실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 uncertainty principle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이 physical quantity들을 우리가 define 할 적에 확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62페이지의 중간 하단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x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62페이지의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라는 것이 뭔가면 어떤 파티클을 x라는 포지션과 x 플러스 델타 x라는 포지션 사이에서 발견할 확률을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p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러면 그 밑에 우리 교과서에 2-20식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전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어디선가에서는 발견이 될 테니까 이건 1이 될 것이고 어떤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물리량에 대한 기대값은 fx를 에다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함으로써 기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의 합은 1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1이 아니다, 즉 normalize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fx에 대한 기대값은 이거를 곱해서 적분을 한 것을 px를 적분한 걸로 나눈 게 되겠죠. 여러분 책에 2-21의 a식의 표현식, 2-21의 b식의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만약에 드브로이의 물질 파의 파장이 어떤 시스템의 길이, 디멘전과 엇비슷해지게 된다면 마치 원자 스케일에서 운동하고 있는 전자처럼 그 전자가 운동하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의 스케일이 이 전자가 갖는 파장과 엇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물리량들이 definite하게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probabilistically 확률적으로 정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이걸 확률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필요하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physical quantity에 px를 곱해서 기대값을 취하면 된다 하는 게 여기까지의 우리 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됩니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구하는 어프로치에는 양자역학에서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우리는 다음 절 2-4.2절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기초한 파동학적인 접근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펑션 fx, 이게 어떤 의미의 피지컬 퀀티티가 되는 거죠. 뭐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운동량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다시 펑션이 될 수도 있고, 이거의 어떤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구해야 되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동역학적인 방법을 쓴다 그랬어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파동역학적인 방법의 어프로치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몇 가지 베이직 포스츄레이트가 있어요. 기본 가정들. 이 기본 가정들, 포스츄레이트라는 거는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보아의 포스츄레이트처럼 증명 없이 그냥 우리가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츄레이트는 어떤 파티클의 운동은 웨이브 펑션 psi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그 psi 웨이브 펑션은,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은, psi는 포지션 x, y, z와 시간 t의 함수입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physical quantity, 에너지, momentum, position, time, 뭐 이런 것들과 같은 물리량들은 이 양자역학에서 퀀텀 미케니컬 오퍼레이터, 연산자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연산자, 오퍼레이터와 고전 개념의 변수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책 63페이지의 중앙에 있는 박스 내용입니다. 포지션 x의 퀀텀 미케니컬 오퍼레이터는 그대로 x를 씁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따라서 x의 펑션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모멘텀 p라는 모멘텀, 운동량이죠. 운동량은 퀀텀 미케니컬리 어떤 오퍼레이터로 바꿔 쓰는가 하면 복소수 i 분의 h바의 미분 dxd로 바꿨습니다. 모멘텀 p는 i 분의 h바 d dx 이렇게 바꿉니다.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i 분의 h바의 시간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츄레이트는 반드시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뉴턴 역학에서 썼던 이런 변수들을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오퍼레이터로 바꾸는 거예요. 오퍼레이터로. 운동량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바꾸고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이와 같이 바꿉니다. 만약에 운동량을 벡터로 표시를 할 것 같으면 이게 디퍼런셜이 x에 대한 미분, y에 대한 미분, z에 대한 미분으로 붙겠죠. 그죠? 이어서 앞서 얘기한 wave function, 여기서 얘기한 wave function psi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psi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작은 최적 dx, dy, dz 에서 파티클을 발견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으로 우리가 축소해서 얘기하면은 x라는 포지션과 x 플러스 dx 사이의 길이에서 파티클을 발견할 확률이 되는 것이고, 그죠? 만약에 2디멘션, 2차원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x좌표 x, y좌표 y란 지점과 x 플러스 dx, y 플러스 dy 로 만들어진 그 작은 소면적에서 파티클을 발견할 확률이 되는 것이고, 지금 보는 것처럼 3차원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x, y, z라는 점과 x 플러스 dx, y 플러스 dy, z 플러스 dz로 만들어지는 볼륨에서 파티클을 발견할 확률이 되며, 그 확률은 psi의 매그니튜드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psi와 psi의 공약 복소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dx, dy, dz 최적분이 됩니다. 따라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가 psi와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어떤 variable의 expectation value는 얘를 오퍼레이터로 바꾼 다음에 얘한테 wave function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오퍼레이션을 얘를 오퍼레이터로 바꾼 다음에 얘를 psi에 대해서 오퍼레이트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공약구 복소수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취하게 되면 기대값이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책의 63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문제를 푼다, 양자역학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웨이브 펑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웨이브 펑션을 찾아내는 어프로치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락의 어프로치가 있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어프로치가 있는데, 우리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웨이브 펑션을 찾아내고, 웨이브 펑션을 찾아내게 되면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방식에 의해서 expectation value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양자역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웨이브 펑션을 찾아내는 거죠. 웨이브 펑션을.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웨이브 펑션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다름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보존식입니다.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우리가 배웠던 에너지 보존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파티클이 갖는 토탈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죠. 여러분 책 교과서 2-22식입니다. 6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64페이지에 2-22식입니다. 카이네틱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가 되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물론 EM분의 P제곱이죠. 양자역학에서는 이 물리량을 기대값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좌변 우변을 모두 기대값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방금 봤죠?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IH의 DTD라고 했으니까 이를 오퍼레이터로 바꾸고, 그다음 웨이브 펑션 psi를 쓰고 앞에다가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가지고 최적 적분을 하죠. 요 놈은 EM분의 P제곱이니까 EM분의 P는 모멘텀이니까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뭐였어요? I분의 H ddx였죠. 이거의 제곱
을 psi의 operator하고 psi의 complex conjugate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두 번째 potential V는 뭐예요? V를 그대로 V의 operator는 그냥 V죠. 그죠? V를 psi의 operate 시키고 psi의 complex conjugate를 곱해서 적분을 하고. 그래서 두 개를 합쳐 다시 쓰게 되면 psi의 complex conjugate 여기 제곱하게 되면 복소수 i의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dx 스퀘어 d 스퀘어 v 가로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져 가지고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이제는 요거 이퀄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적분의 인테그란드만 뽑아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요거를 여기다 썼고 요 부분을 여기다 썼습니다. 그죠? 요 박스로 채워진 요 식 여러분 책에 2-24식이에요. 2-24식 얘를 time dependent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우리가 요거를 1D에 대한 표현식인데 이걸 2D, 3D로 확장하게 되면 dx 스퀘어, 그다음에 dy 스퀘어, dz 스퀘어가 들어갈 테니까 뭘로 바뀌어요? 라플라시안으로 바뀌죠. 라플라시안. 델 오퍼레이터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3차원을 고려하게 되면 요 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쓸 수가 있죠. 얘를 time dependent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책에 2-24식입니다. wave function psi를 찾는 것이 양자평 문제를 푸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psi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게 양자평 문제를 푸는 겁니다. psi를 찾아내게 되면 wave function psi를 찾아내게 되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생긴 모양을 보면은 second order 2차 시간 t에 대한 미분이 있으니까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죠. second orde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자,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wave function psi가 시간만의 함수와 또 위치만의 함수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두 개를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된다. 즉 separation of variable이죠. 변수로 분리가 될 수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풀리면 좋은 거고 안 풀리면 뭐 안 풀리는 거고 그런 것이죠. 이걸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시간 이거 phi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phi는 떨어져 나오고 요거만의 함수가 되고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시간만의 미분이니까 x에 대한 함수는 앞으로 빠져나오고 시간에 대한 미분 이렇게 됩니다. 다시 쓰게 되면 요 방정식을 좌변과 우변에 대해서 phi t와 psi 이 psi는 이 대문자 psi의 소문자로 표현한 겁니다. 소문자 psi x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psi의 분의 1 dx 스퀘어 d 스퀘어 psi v 이렇게 되죠. 그죠? 됩니까? 양변을 어떻게 했다고요? phi와 psi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세요. 왼쪽은 뭐의 함수입니까? x만의 함수예요. 오른쪽은 뭐의 함수예요? 시간 t만의 함수예요. 왼쪽은 x만의 함수고 오른쪽은 t만의 함수인데 얘네들이 항상 똑같다.
그러려면 상수일 수밖에 없죠. 상수일 수. 그래서 이 상수를 우리가 뭐 C라고 놓지 않고 컨스탄트 C라고 놓지 않고 그냥 편의상 2라고 놨어요. 2. 상수다. 그래서 요거를 2라고 놓고 다시 쓰게 되면 이런 식이 되죠. 뭐 이거는 이제 1차 시간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해가 금방 나오죠. 나머지 요 왼쪽에 있는 요 식 equal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 2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얘를 time independent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이 time invariant 할 경우에 타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박스로 표시한 여러분 책 2-26의 B식을 가지고 wave function psi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wave function psi가 찾아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 physical quantity들을 기대값 계산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 예제로 소개되는 것이 여기서 보는 potential well problem, infinite quantum well problem입니다. infinite quantum well. infinite quantum well problem은 길이가 L이고 벽의 높이가 무한대인 무한대로 높은 벽의 높이가 무한대로 높은 이런 우물이 있다. 우물이다. 이 우물에 질량이 m인 어떤 파티클이 있다. 그래서 우물의 장벽의 높이가 무한대니까 이 안에 있던 파티클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파티클 질량 m의 파티클이 어느 위치에 가장 있음직하고 그때 이 파티클이 갖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고 운동량은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가령 이 우물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우물 속에 갇힌 뭐 축구공, 그죠? 당구 다이 평면으로 표시되는 당구 다이 속에 갇혀 있는 당구공, 다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 이게 바로 infinite quantum well problem입니다. 장벽의 높이가 무한대인.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이 x equal 0에서부터 x equal L 사이, 즉 우물의 안에서는 포텐셜 V가 제로죠. V가 제로고 여기서는 V가 무한대죠. 무한대.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V가 제로니까 이퀘이션이 바로 이렇게 되죠. 생긴 것이 오른쪽에 우측이 제로니까 homogeneous second order differential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죠. homogeneous second order 상미분방 방식이죠. 편의상 사람들이 여기 h제곱분의 2m 얘를 2me 얘를 k제곱이라고 합니다. k제곱. 그러면 이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되죠. dx 스퀘어, d psi 스퀘어, k제곱 psi. 그럼 요거는 우변이 0이니까 요거에 대한 해는 sin kx와 cosine kx의 합으로 표현되죠. sin은 a sin kx, b cosine kx. 호모지니어스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일반해죠. 일반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경계 조건을 놔야 되죠. 경계 조건.
첫 번째 경계 조건이 x 이퀄 제로에서 psi는 0이 되어야 합니다. 왜 0이 돼야 돼요? x 이퀄 제로에서 파티클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발견할 확률이 제로가 돼야 되죠. 파티클이 이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0하고 L 사이에. 따라서 psi가 제로가 돼야 되죠. 0을 집어넣으면 B죠. B. 따라서 B는 제로다. 그 다음에 x 이퀄 L에서 A sin KL에서 얘 역시 probability가 제로가 돼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KL이 n파이다. 아, K값이 K값이 뭐였어요? K가 이거죠. H바의 루트 2m이네요. K값이 L분의 파이의 정수배구나. L분의 파이는 뭐예요? 파이를 우물의 길이, 포텐셜 웰의 길이로 나눈 값, 파이를 L로 나눈 값의 정수배. N은 1, 2, 3이니까 L분의 파이, L분의 2파이, L분의 3파이, L분의 4파이를 갖는다. K값이. 마치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K값이 뭔지, 이 K값이라는 것이 디스크리트한 값을, 띄엄띄엄한 값을 갖는구나. 모든 값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이 있구나, constraint가 있구나 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K값. 이 K값 구해놓은 K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와요? E 값이 나오죠. E가 뭡니까? 에너지죠.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EM분의 H바의 제곱에 괄호 열고 L분의 N파이의 제곱이니까 아하, EML 스퀘어분의 N제곱의 H제곱 파이 제곱이에요. 그래서 EML 스퀘어분의 H제곱 파이 제곱, 이 부분은 뭐 일종의 상수죠. 플랑크 상수, 파이, 이 전자의 무게, 파티클의 무게, L 우물의 디멘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게 N의 제곱이에요. N은 뭡니까? 정수죠. 퀀텀 넘버. 아하, 이 우물에 갇혀 있는 파티클이 갖는 에너지는 어떤 컨스탄트의 N의 제곱에 비례한다. 가장 미니멈 에너지일 경우에는 N이 1이니까 최저 에너지는 얼마예요? EML 제곱분의 H제곱 파이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에너지 레벨은 어디 있습니까? N 이퀄 2를 넣게 되면 아까 기저 에너지 레벨의 4배 되는 지점이 있어요. 4배 되는 지점. 4배 되는 지점. 실제 한번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만약에 우물의 디멘션이 굉장히 미시세계다. 우물이 굉장히 작은 원자 세계처럼 미시세계다. 옹스트롱 단위다. 그러면 그 우물의 L 값이 옹스트롱 단위일 거고, 그죠? 그리고 그 미시의 세계에 갇혀 있는 전자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건 뭐 전자의 질량을 쓰면 되겠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E 곱하기 전자의 질량 9.1 곱하기 10-31승 kg 에다가 디멘전은 뭐 1옹스트롱 뭐 이 정도, 플랑크 상수 파이 제곱은 한 10, approximately 한 10의 17승 정도가 나옵니다. 10의 17승 일렉트론 볼트가 나와요. 1 곱하기 10의 17승 줄이 나오는 거죠. 이 줄. 얘를 일렉트론 볼트로 나누려면 1.6 곱하기 10의 19승, 1.6은 빼고 그냥 10 곱하기 19승 정도 나누게 된다면 에너지가 얼마 정도 나와요? 100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나와요. 그죠? 대충 roughly calculation을 했을 적에 한 100 일렉트론 볼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1옹스트롱의 포텐셜 웰에 전자가 갇혀 있다.
미시의 세계죠. 아톰의 세계에서. 그러면 이 전자가 갖는 최저 에너지가 어느 정도 돼요? 100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됩니다. 다음 에너지 레벨은 어딜까요? 400 일렉트론 볼트죠. 그러면 900 일렉트론 볼트. approximate. 한편 여러분 뒷마당에 있는 우물 속에 축구공이 빠졌어요. 우물의 다이애미터가 한 1m 정도 됩니다. 축구공이 빠졌어요. 그럼 여기다가 축구공의 무게 1km, 1kg, L은 1m 대입을 해요.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18승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아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작은 에너지죠. 거시의 세계, 매크로스코픽한 월드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의 세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거시 세계에서 미니멈 에너지가 10의 마이너스 18승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 다음 에너지 레벨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4배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에요. 반면에 미시의 세계에서는 얼마에 있는 거예요? 100 곱하기 100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400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크로스코픽한 월드에서는 미니멈 에너지 레벨이 워낙 적으니까 이게 여기다 4배를 곱하고 9배를 곱하고 16배를 곱하도 그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레벨들이 거의 겹쳐 있겠죠. 촘촘하게. 얘네들은 어떻게 있겠어요? 띄엄띄엄 있겠죠. 100 일렉트론 볼트, 400 일렉트론 볼트, 900 일렉트론 볼트. 띄엄띄엄 있게. 그러니까 에너지 디퍼런스를 우리는 쉽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죠. 얘네들은 너무나 에너지 레벨들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는 어떻게 느낄까요? 컨티뉴어스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컨티뉴어스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매크로스코픽한 월드에서는 에너지가 사실은 디스크리트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 레벨의 간극이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우리가 컨티뉴어스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역시 매크로스코픽한 월드나 여기 마이크로스코픽한 월드나 에너지 레벨 자체는 다 디스크리트하게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세계는 미시의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고 있는 세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드러지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이런 마이크로스코픽한 월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우물 구조 내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고 디스크리트한 값을 갖는다는 걸 알았어요. 각각의 n값, n을 우리가 퀀텀 넘버라 그러죠. 양자수, n 값에 대한 웨이브 펑션을 psi1, psi2 이렇게 쓰고 그렇게 되면 n equal 1일 적에 가장 그라운드 스테이트죠. 기저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일 적에 웨이브 펑션은 psi1 첨자 n을 붙였습니다. psi1은 a sin L분의 파이 x죠. 그죠? 그러면 psi x가 요게 a 곱하기 sin k a 곱하기 sin kx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a 곱하기 sin L분의 파이 x가 되죠. 근데 웨이브 펑션 psi의 probability의 총합이 1이 돼야 되니까 a제곱에 sin제곱 L분의 파이 x dx가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a는 2 over 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을 노멀라이즈 시키게 되면 스퀘어 루트 L분의 2 sin L분의 파이 x 이런 꼴이 됩니다. 됩니까? n equal 1일 적에 기저 스테이트일 때. 얘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0하고 L 사이에 psi 1을 그리게 되면 사인 펑션이니까 이런 펑션이죠. 펑션. 그죠? 그 다음에 n equal 2일 적의 웨이브 펑션은 n을 2를 물게 되면 a sin l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죠? 루트 l분의 2에 sin l분의 2파이 이런 펑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n equal 3일 적에는 이게 되고, 그러면 psi를 제곱해서 매그니튜드를 취한 게 probability니까 psi 1을 제곱을 하게 되면 probability가 이런 펑션이 되겠죠. psi 2를, 여기 좀 틀린 것 같은데, psi 2를 제곱을 하게 되면 이런 펑션이 되고, psi 3를 제곱을 하게 되면 이런 펑션이 되겠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에너지 레벨이 여기 있다. 그럼 그 다음 레벨은 여기 있고, 그 다음 레벨은 여기 있고,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놓으셔요. 웨이브 펑션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0이죠. 우물 바깥에는 다 웨이브 펑션이 0입니다. 파티클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다시 그림 2-5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양자역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한테 소개가 되는 인피니트 퀀텀 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제는 우리 전기공학, 반도체공학 교과서에서는 커버를 하지 않는데, 이제 물리학과의 양자역학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면 두 학기 동안을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문제를 접하게 되고, 또 다른 어프로치의 양자역학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두 번째로 접하는 것이 지금 인피니트 퀀텀 웰 프로블럼 다음에 뭐죠? 파이나이트 퀀텀 웰입니다. 파이나이트 퀀텀 웰은 여기에 장벽의 높이가 무한대로 높은 것이 아니라 유한하게 높은, 유한하게 파이나이트한 크기를 갖는 그런 포텐셜 웰 프로블럼을 가집니다. 장벽의 높이가 무한히 높지 않고 유한한 값을 갖게 되면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웨이브 펑션이 이거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갖지만 오른쪽에 이 영역, 왼쪽에 이 영역에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웨이브 펑션이 완전히 제로가 아니고, 파티클을 발견할 확률이 제로가 아니고 어떤 값을 갖게 됩니다. 유한한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여기에 지금 베리어가 유한한 값을 갖는다. 유한한 값을 갖는다. 이게 무한히 높지가 않다. 그렇게 되면 웨이브 펑션의 모습이 이렇게 돼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뭘 암시하는가 하면은 파티클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는 확률이 0이 아니다. 뭔가 어떤 프로버빌리티가 존재한다. 라는 걸 암시를 합니다. 만일 이 베리어의 두께가 무한히 크지 않고 이 두께가 유한하다면, 이 두께가 이 웨이브 펑션이 여기에도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에 있던 파티클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발견할 프로버빌리티가 존재한다는 걸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파티클이 여기서 발견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이 베리어를, 장벽을 넘어갔다 그래서 터널링을 했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터널링.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이 터널링은 그냥 물리적으로 터널링을 양자각적인 과목에서 그냥 과목에서 가르치는 현상의 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도체 소자에서는 이게 일종의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게이트 산화막의 역할을 해가지고 게이트 산화막을 터널링하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피직스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퀴즈로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00 일렉트론 볼트와 12 킬로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을 각각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